자, 안녕하십니까. 자, 119회 발송배정 기술사 1차 필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문제를 좀 보시면 1교시에 이제 3번, 7번, 8번, 12번, 13번 이렇게 한 5문제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었고요. 좀 쓰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교시에 2번, 4번, 6번 이렇게 또 3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6번 같은 계산 문제는 의외로 기계책을 좀 한 번씩 보신 분들이라면 다 푸실 수 있는 또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2번, 4번이 아예 이제 어려운 문제였죠. 손도 못 대는 이런 문제였고요. 3교시에는 이제 2번, 3번, 4번, 6번 이렇게 4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1번이나 5번이야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1번 문제 자기여자 현상 같은 경우는 3교시 1번은 저희 이제 기본서에 다 이제 그 예제 문제나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란티 현상이나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이런 부분들이 다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2번 3교시 2번 같은 경우야 뭐 저희 기출 문제였고 3번도 교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2번, 3번, 4번, 6번을 뽑았냐 하면 2번, 3번, 4번이 한번 보면은 이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다. 그리고 6번은 아예 뭐 손대기 힘들었고요. 4교시에 이제 2번, 4번, 5번, 6번 요 정도가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3, 4교시가 대체로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교시 3번 성가단락 문제는 저희 기본서에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률을 유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2번, 5번 정도는 삼각형 수준이고요. 4번, 6번이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그 BTM하고 FTM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 거고요. 뭐 ESS의 활용 용도는 이미 뭐 여러 번 저희가 그 다뤘던 문제입니다. 뭐 부하 평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BTM과 FTM, ESS 시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6번은 현재 국내에서 건설 중인 500kV HVDC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뭐 거기에 현재 우리나라는 다 지중이지 가공이 없습니다. 가공이 없는데 가공 및 지중 송전 HVDC 가공 지중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쓰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 중에 이제 500kV죠. 전력구 부대 설비에 대해서 쓰랍니다. HVDC 전력구 부대 설비가 뭐가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웠다. 6번 문제는. 그리고 4번, 6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뭐 손도 못 대고요. 나머지 1, 2, 3, 4, 5는 뭐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고 3교시도 6번을 제외하고는 쓰려면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6번이 좀 어려웠어요. 3교시에. 그리고 2교시 2번, 4번. 2번, 4번이 좀 어려웠고 6번을 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풀 수는 있었다. 한번 좀 풀어봤다면. 그러나 처음 건드리는 사람은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를 내가 이거를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다. 처음 풀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6번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답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죠. 오히려 2번, 4번 중에 뭐 4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드려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쓰더라도. 자, 문제풀이를 이제 문제는 개략적으로 훑어봤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죠. 자, 1교시 1번 문제. 투자율과 유전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투자율의 정의, 투자율이라는 건 자속이 얼마만큼 잘 소통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얼마나 자속이 잘 통과하는지 통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율은 일반적으로 유전체 전하를 측정하는 성질을 우리는 유전율이라고 하고요. 유전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그냥 둘 다 비예요. 투자율이든 유전율은 다 비율로서 표시되고요.
단위는 헬리포메타, 페로포메타 이렇게 다르죠. 서로 좀 반비례 관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뮤라고 하는 놈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입실론 제로는 뮤 제로는 그렇고요. 입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관계식에 대한 건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기의 비유전율은 그죠? 진공의 유전율과 거의 같다. 공기의 유전율이 진공의 유전율과 거의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결론에 B는 뮤H입니다. 뮤H. B는 뮤H로부터 뮤는 H분의 B 이렇게 돼서 뮤라는 이 투자율이 어때요? 투자율이라는 것은 자개의 세기와 자속 밀도의 뭐다? B다. 비율이라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 그 문제풀이에 빠진 게 하나 있는데 R은 뮤S분의 L이라는 식이 있죠. 여기서 뮤는 RS분의 L 해서 모포메타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단위에 대한 거를 잘 쓰셔야 됩니다. 단위를 안 쓰면 채점자가 어쩔 때는 뭐 점수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 가는 걸 빼놓지 말고 다 써야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유전율도 뭡니까? 전개의 세기와 전속 밀도의 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쓰시면 된다. 자, 2교시는 이제 또 2번 문제는 1-2번 문제는 LFC에 대한 내용이에요. LFC. LFC를 AFC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LFC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기본서에 있는 자동 주파수 제어계죠. 걔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즉 제어장치 전송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어장치는 이제 편차를 검출하고요. 전송계를 통해서 조종용 발전소의 조속기로 신호를 보내면 이 조종용 발전기의 조속기는 편차를 시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력계통이 주파수 제어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썼으면 제어 방식에 대해서 써라 그랬으면 FFC, FTC, TBC입니다. 그런데 그냥 AFC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AFC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2번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1-4번 문제 보시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쓰신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했었겠죠. 이게 뭐냐 하면 1메가와트 이하죠. 신재생 에너지 중에 태양광, 뭐 ESS, 풍력 뭐 다 해당됩니다. 이런 거기 보시면 태양광, 전기차, ESS 뭐 소규모 전력이죠. 이런 소규모 전력인데 얼마 이하냐면 1메가와트 이하 소용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여기 소규모 중개 사업업자를 통해서 개통에 팔고 개통으로부터 공급받고 뭐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밑에 소규모 전력 중개 시장의 사업 모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프로슈머라는 거는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입니다. 그게 프로슈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서 이런 중개 사업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이렉트로 그냥 한전에 판매했죠.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 다이렉트로 판매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중개업자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체계적인 관리 뭐 이런 측면 한 장을 넘기시면 효과가 쭉 나와 있습니다. 특징 해서 이제 분산된 전력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EC라고 나와 있는데 RPS 제도죠. 거기서 이제 REC라는 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REC라고 하고요. 그리고 RPS 제도에 의하면 이러한 뭐 어떤 기준이 되는 발전업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RPS 제도입니다. 그런 RPS 제도일 때 이런 게 나오고 REC 가중치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발전 형태가 어려울수록 가중치를 더 줌으로써 장려하는 이러한 제도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중개사업 얘는 쓰기가 조금만 생각하면 또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다면 쓰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4번 문제는 22.9kV 다중접지 중성선의
세 가지 역할을 써라. 바로 전시험이죠. 118에 22.9 킬로볼트로 승합된 이유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배전전압으로 채택한 이유 뭐 이거에 대해서 쓰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중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중성전 다중접지 방식이죠. 즉 3상 4선을 채택하면서 일정 거리마다 뭐 했다? 변압기죠, 변압기. YY 결선이고 접지가 돼 있으면요. 이제 배전으로 오면 이건 이제 3상 3선이면 송전인데 배전으로 오면 여기 중선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일정 간격마다 이렇게 접지해놨죠. 이게 다중접지 방식이죠. 이렇게 쭉쭉쭉 접지해 놓은 게. 전봇대에서 가공지선하고 뭡니까? 가공지선하고 중성선하고 이렇게 컨몬해서 접지를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다중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돌아다니는 서브에 보니까 인터넷에 22,009kV 다중접지 배전솔로 중성선의 역할 세 가지를 써라. 해고선 답이 이거예요. 개통접지, 보호접지, 가공지선 겸용으로의 역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3번 송전에서는 뭐 가공지선이 통신선 역할도 하고 뭐 어떡합니까?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이 전봇대를 보면 전봇대 밑에 전봇대 아래쪽에 전봇대로부터 1.2m 아래에 중성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가공지선은 위에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공지선을 이제 강연선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에요. 1, 2, 3이 지금 거기 해놓은 게 뭐 서브에 있어서 쓰긴 썼는데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22.9 다중접지의 중성선의 역할은요. 일단 N상에는 불평형 전류가 흐릅니다. 부하 불평형에 의해서 설비 불평형에 따른 불평형 전류가 흐르죠. 이러한 불평형 전류가 방전하는 역할을 중성선이 하는 거고요. 또한 중성선으로 흐르는 게 우리가 영상고조파라고 합니다. 그 대표가 이제 제3고조파죠. 그래서 제가 봐선 중성선의 역할은 제3고조파를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역할. 거기에 이제 중성선을 전력선과 동일한 굵기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장 전류가 분류함으로써 충분한 뭐예요? 보호 계전기의 동작 전류를 확보하는 거. 고장 전류는 중선을 타고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접시선을 타고 귀로할 때 이렇게 다시 여기서 고장 전류가 이렇게 분류돼서 흐를 거 아니에요? 쭉 모여가지고 여기 한꺼번에 흐르겠죠. 중선선으로 이렇게 흐르면 그랬을 때 여기 계전기를 달아가지고 보호 계전기의 충분한 동작 전류를 확보한다. 이거 고장 전류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봐서는 중선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중에 떠도는 답은 이거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이건 그래서 뭐 쓰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다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1-5번 문제는 기출문제예요. 웬만한 서브엔 다 있죠. 그래서 고조파가 나타내는 정도, 고조파에 나타난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가 THD입니다. 그래서 전류 THD, 전압 THD. THD 식은 거기 나와 있죠. 전압 THD V1분의 루트 해서 N은 2부터 M까지 VN 제곱 이렇게. 그리고 EDC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이게 등가 방해 전류라고 해서 고조파가 통신선에 주는 영향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등가 방해 전류 EDC라고 해서 옛날에 델타 V10과 EDC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이 THD도 나왔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얘도 나왔었는데 등가 방해 전류도 나왔었습니다. 델타 V10하고 같이 10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고조파 제한 규정이 한전에 있죠. 그래서 662하냐 154 이상이냐 1.5 VTHD 1.5에 EDC가 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또 IEEE 규정까지 거기 써놨어요. 다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웬만하면 다 한 번씩은 보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에 변압기의 실측 효율과 규약 효율을 정의하고 최대 효율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저희 송배동호와
송배전공학 기본서 송배전공학의 예제 문제에 보면요. 변압기 효율이 언제일 때 최대가 되는지 그걸 쓰라는 그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즉 P1 부하일 때의 동선과 철선이 같아지면 뭐예요? 그러면 최고 효율이 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 밑에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측 효율이라고 했는데 변압기 효율은 일반적으로 세 개로 나뉩니다. 실측 효율, 규약 효율, 전일 효율이라고 해서 전일 효율은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T 시간적인 얼마만큼 시간 동안 이제 돌았느냐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일 효율은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측 효율은 우리가 말 그대로 입력분의 출력 이게 실측 효율이고 규약 효율을 변압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 효율 하면 일반적으로 뭐를 따집니다? 규약 효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용의 규약으로 정해놓은 효율로 일반적으로 변압기 효율하면 규약 효율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손실이 최소가 되면 출력 그 효율은 100%다 이 말이죠. 예, 손실이 빵일 때. 그러니까 손실이 최소일 때가 최대 효율이 되겠죠. 예, 그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희 기본서에 있는 대로 결국엔 P1 부하일 때의 동선, P1 부하일 때의 동선과 철선이 같아지려면 그 두 식이 뭐가 되면 된다? 최소가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럼 미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미분해서 그 값이 최소가 될 때를 따지면 그러면 최고 효율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가 두 개가 같을 때다 이 말이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까지는 뭐 부담 없이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7번 문제가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얘를 푼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를 막 본 사람 아니면은 또 못 푸는데 이게 또 작년에 지난해 말 전력 신기술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직접 이걸 이용해서 댐퍼를 교환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했던 사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굉장히 어렵다. 이 스페이스 지구 공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4도 체형하고 6도 체형 나와 있는데 스페이서가 이제 댐퍼를 경험하죠. 그래서 스페이서가 자주 이제 불량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뭐 합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게 굉장한 3D 직업입니다. 어렵죠. 그걸 사람들이 쭉 뭐 밀고 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다 밀고 가면서 그거 타고요. 하늘에서 타고 가면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데. 그리고 안 될 때는 혼자 못 해요. 왜냐하면 경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3D예요. 어려운 일인데 장경관이나 이렇게 되면요. 가서 이 댐퍼를 교환하려고 하면 장력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이게 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지그 해서 볼트로다가 뭐 합니까? 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도칠 벌리면 얘를 교체할 수 있고 다시 설치해 놓고 서서히 다시 이제 풀르는 거죠. 그러면 원상태로 교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스페이스 지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복도체죠. 복도체에 이제 상간을 벌려줬다가 다시 오므려줬다가 이렇게 하는 설비예요. 근데 한 번도 저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의 푼 사람이 없었겠죠, 이거. 이거 누가 풀었겠어요? 풀지 말라고 낸 문제지. 그래서 1-7은 어려웠다. 이게 어렵네? 했는데 계속 어렵습니다, 이제. 1-8번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기사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답은 1 플러스 루트 3. 답은 아는데요. 이거를 유도해내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합성 조항을 좀 보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A, B간이고요. 여기 또 이렇게 있죠. 여기 또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이제 토탈 이쪽에 등가 저항을 R 이게 이제 R이니까 다 R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얘를 RT 토탈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의 등가 저항이고 그 다음 한 팟 이걸 지난 여기죠. 여기를 CD라고 한다면 CD 간의 등가 저항도 뭐예요? RT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 거하고 여기에서 본 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다 본 거. 그러면 여기에서 본 거가 여기서 본 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얘가 무한하다 그랬잖아. 무한히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띄어서 이거 안 보나? 요만큼 띄나? 그죠? 여기에서 합성조항을 보나? 여기서 보나? 어떻다? 그 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쪽을 토탈 합성조항을 봐도 얘는 RT로 거의 같다 이 말이야. 지금 내용은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러니까 얘는 등가조항이 어떻게 등가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가 RT고 얘가 R이고 여기가 CD가 돼서 CD 사이는 R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전체 이쪽 등가가 여기서 본 RT하고 거의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RT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가 이제 회로도가 이렇게 평형 회로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합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T는 이거 두 개 합치면 2R이잖아요. 2R 플러스 요거 병렬이잖아. 병렬은 RT 플러스 R분의 RT 곱하기 R 이렇게 써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다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곱해주면 RT의 제곱 플러스 R 곱하기 RT는 2R에 플러스 요거 그대로 R 곱하기 RT. 2R에 이거를 곱해야죠. 2R의 제곱 그냥 풀어줍시다. 2의 R의 RT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R의 RT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같으니까 지워지면 얘를 여기로 넘겨요. 넘기면 RT의 제곱 마이너스 2 얘를 넘겨야겠네. 2R의 RT 여기에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R의 제곱을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이게 RT 마이너스 요게 RT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일로 넘어가면 이제 3R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RT는 RT 마이너스 R은 루트 3의 R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넘어가면 이제 RT는 얼마예요? R을 묶어내면 1 플러스 루트 3의 R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R은 얼마라고 했다? 1이라고 했으므로 그러므로 RT는 얼마예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RT는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구해내면 되겠죠. 이 문제도 어려웠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험 출제 내시고 출제위원이 이거 기사 문제 냈는데 이걸 못 푸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사 문제 언제 우리 풀어서 뭐 푼 적 있습니까? 전부 문제 답해가지고 외워서 풀었지. 예. 여튼 1-8번 어려웠어요 문제. 예, 문제가 어렵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번 모르겠네. 1-7번부터 막 막힙니다. 1-7, 1-8 어려워 모르겠어 패스. 1-9 이건 풀 수 있겠는데 주의할 점은 뭐다? 변압기 2대예요. 개통도를 그리면 부하가 40 kVA, PR이 40 kVA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IA, 여기 흐르는 전류는 IB라고 한다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220V, 여기는 6600V. 그리고 얘는 용량이 30 kVA에 퍼센트 ZA는 얼마다? 0.03 플러스 J 0.04 옴이고요. 얘는 그리고 얘는 20 kVA에 ZB가 0.03에 플러스 J 0.061 이렇게 옴.
이 문제의 핵심은요, ZA와 ZB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ZA와 ZB가 같다. 이렇게 같을 때는 IA의 스칼라 플러스 IB의 스칼라는 I의 스칼라의 합과 같다. 요게 성립합니다. 요게 성립하니까 이게 성립해요. 이게 성립해서 즉 전류는 용량에 비례한다.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을 정확히 두 개가 분담하는 게 퍼센트가 같으면 어떻게 돼? 정확히 다 40이 정확히 나눠져서 분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같으면. 그런데 문제는 ZA와 ZB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같지 않아져 버리면 얘는 XA분의 RA가 XB분의 RB와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 베타 각이죠. 임피던스 각은 베타 A가 베타 B와 같지 않은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엔 이럴 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요, IA의 도트입니다. 플러스 IB의 도트가 I의 도트와 같다. 즉 스칼라 합이 아니고 뭐예요? 벡터 합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고요. 이게 성립하질 않아요. 즉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40인데 얘네 둘이 합친 것이 얘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주로 이제 커지겠죠.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임피던스가 같지 않다는 게 이 문제의 항점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풀 수도 있고 오음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법으로 먼저 풀면 I는 얼마예요? I는 V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V는 220V고 P는 40kV니까 4만이죠. 이렇게 하면 대략 얘가 전류가 얼마냐면 암산을 하겠습니다. 181.8이 암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IA는 얼마다? IA는 얼마예요? ZA 플러스 ZB분의 너의 거죠. 그러니까 ZB의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크기만을 구하면 104. 얼마예요? 59A입니다. 59A. 그런데 아까 벡터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볼까요? 그럼 이게 104. 얼마예요? 28 플러스 J 8.02 이렇게 되죠. 예. 이게 벡터예요, 벡터. IB는 어떤 사람? 자, 이거니까 여기서 그냥 빼면 되겠네. 이렇게 구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즉 I 빼기 IA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IB를 구하려면 IB 도트는 I 도트에서 빼기 뭐야? IA의 도트. 이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돼요. 벡터로 빼면 돼요. 벡터로 빼면 이게 얼마야? 77.54 마이너스 J 8.0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 책대로 계산한 거대로. 그래서 얘는 대략 몇 암페어다? 77.95A. 그래서 PA와 PB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하면은 이게 뭐 EI 뭐예요? VI라고 하죠. 그냥 VIA 코사인 세트는 할 필요가 없죠. KVA니까. VIA만 하면 어떻게 얼마입니까 이게? 23009. PB는 VIB.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게? 17149. 이렇게 돼서 두 개가 합치면 40이 넘어가요.
40.158이 나오는데요. 답안지에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부하 40을 초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즉 리액턴스 B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커진다. 뭐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퍼센트법으로 풀 때는 주의할 점이 기준전압과 기준용량이 나와야죠. 그럼 기준전압은 이쪽이니까 기준전압은 얼마예요? 220V고 기준용량은 큰 놈으로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30kVA 이렇게 정해야겠죠. 30kVA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전압은 220이고 기준용량은 30kVA를 기준으로 한다면 10V제곱분의 PZ 이게 퍼센트 Z죠. 이렇게 요 식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 ZA는 얼마예요? 10 곱하기 V는 얼마입니까? V는 자기 베이스 전압이니까 220의 제곱. 그 다음에 용량 P는 30은 기준 용량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3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0.03 플러스 J 0.04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퍼센트 ZB는 똑같은 식으로 10 곱하기 자기 베이스 전압 그 다음에 기준 베이스 전압이니까 10의 3승. 여기 20을 넣으면 틀리는 겁니다. 여기 30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기준 용량입니다. 분자에는 항상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로 할 때 보면 오음법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환산할 때도 무조건 분자에는 기준 밑에는 자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뭡니까? 분자에 기준 용량 들어가야죠. 30 여기 20이라고 해서 20을 썼다간 뭐야? 딱 걸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0이에요. 무조건 30 해서 0.03 플러스 J 0.06 이렇게 해서 ZA, ZB대로 한 다음에 뭐예요? 전체 부하를 PA는 퍼센트 ZA 플러스 퍼센트 ZB분의 남의 거 퍼센트 ZB의 P, R 부하 용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히 23009 나오고요. PB 하면 똑같이 답이 17149 나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PR보다 더 큰 이유는 뭐다? 이것도 뭐 때문이에요? 퍼센트 Z가 같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퍼센트 리액턴스 B가 다르기 때문에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과연 이걸 10분 안에 1-9를 10분 안에 풀 수 있느냐 생각해내서 풀 수 있느냐 이건 좀 의문입니다. 예, 의문이지만 또 준비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제가 봐서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 중 정도의 난이도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야죠. 이 정도 문제는. 네. 그렇게 보고요. 1-10번 문제 4단 전형수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는 기본 문제라고 봐야죠. 그래서 A0, B0, C0, D0는 계산은 뭐 행렬 계산이기 때문에 뭐 이건 하시고요. 1ZS01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ABCD 그 다음에 1Z 뭐예요? ZR0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해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이건 뭐 다들 하시겠죠. 이건 뭐 그리고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쉬웠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1번은 뭐 서브노트에 웬만한 서브에는 다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다 뭐 이 정도는 쓰시겠죠. 그래서 이론 출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풍력 에너지 2분의 1 로 AV 3승이다. 여기서 로 값은 1.22로 kg/m 3승. 단위 다 써야 됩니다. 제발 단위 안 쓰신 분들이 많다는데 단위를 다 쓰세요. 예. 그리고 2분의 1 로 AV 3승이 이제 이론 출력이면 이러한 이론 출력과 실제 출력의 비를 우리는 출력 계수라고 합니다. 출력 계수. 그런데 풍차에 따라 이러한 출력 계수가 다 정해져요.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풍차는 0.45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CP 값이 정해지면 이론 출력 값을 곱해서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출력 계수를 통해서. 출력 계수의 의의는 그거예요. 실제의 풍차가 되는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CP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로펠러 풍차 같은 경우는 0.45로 정해져 있다고. 그럼 0.45 곱하기 2분의 1 로 AV 삼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은 59. 몇 프로? 59.3%를 넘을 수가 없다. 0.593을 넘을 수 없죠. CP의 최대값이 그래서 0.593이 되는 겁니다. 실제 출력의 최대값도 59.3%를 이론 출력이 59.3%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풍차를 제일 많이 쓰고 이런 프로펠러 풍차가 0.45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CP가.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50%도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론 출력에. 그러니까 출력 계수는 왜 필요하냐 하면 실제 풍차가 되는 뭐다. 실제 출력 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럼 주속비는 뭡니까? 주속비는 풍속에 대해서 뭐예요? 풍차의 주변 속도의 비죠. U. 그래서 V분의 U입니다. V분의 U. U도 속도식인데 속도는 뭐 메타 퍼 세크니까요. 그런데 얘는 파이 d n이라는 식이 있어요. V는 파이 d n. 그때의 그 회전수를 갖고 따지는. 근데 우리가 풍속이 메타 퍼 세크잖아요. 그죠? 풍속이 메타 퍼 세크고 세크 단위에 세크 단위 주의할 점은 파이 d n인데 얘는 뭐 지름이니까 m이라고 친다면 얘가 뭐예요? 얘가? 회전수예요, 회전수. 그래서 라운드 퍼 우리가 만약 n 하면은 rpm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rpm 하니까 rpm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라운드 퍼 rpm이 아니죠. 왜? 얘가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얘는 뭐의 단위가 뭐여야 돼? rps. 만약에 시험 n을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이게 n이 만약에 rpm으로 주어진다 이거죠. 얘를 rps로 환산하면 60으로 나눠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rps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저희 예제 문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주변 속도, 풍차의 주변 속도, 파이 d n식이고 여기서 n이 rps라는 거. 이걸 좀 주의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주속비는 왜 필요하냐 이거죠. 주속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 풍차가 저속 풍차인지, 중속 풍차인지, 고속 풍차인지. 1.5, 3.5 사이잖아요. 그래서 1.5 이하면 저속, 1.5에서 3.5면 중속, 3.5 이상이면 고속 풍차다. 그래서 이 풍차가 빨리 도는 놈인지 적게 도는 놈인지 뭐 이런 거를 뭐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속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고속 풍차인지 저속 풍차인지. 뭐 그래서 이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 뭐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 이건 다 맞추셨겠죠. 문제는 12번이죠. 예제 12번은 운영 예비력 중 주파수 제어 예비력, 1차 예비력, 2차, 3차 예비력. 얘는 산업자원부 고시죠. 고시. 그래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법령. 바뀌었어요. 예비력이 좀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 가바나풀이 ESS를 이용한 주파수 추종 운전, 2차 예비력은 AGC를 이용한 그러한 거고 3차 예비력은 중앙급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비력에 대한 용어가 바뀌어서 그래서 된 것 같아요. 맞히긴 쉽지 않았죠. 이거 뭐 맞힌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맞힌 사람이. 1-13은 허를 찌르는 문제였죠. 원자력 발전에 관한 용어. 원자력 발전에 보면 예제 문제에 용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 예제 문제에 있는 그 용어예요. 1, 2, 3. 분계열 전자볼트, 알파선에 대해서 쓰시오. 예제에는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고 4가지인데 이 중에 3가지만 낸 거예요. 그래서 10점으로 냈다. 원자력 발전 뭐 예제 다 풀어보신 분은 당연히 맞췄겠죠. 한 번 보면 쓸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이 문제도 어려웠다. 그래서 12, 13번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뭐 예제 문제 있으면 다 풀게요. 저번에 그거 나왔잖아요. 망방정식과 모손방정식의 차이점. 그거 쓰라고.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데 쓴 사람이 몇 명 되냐 이거죠. 망방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모손방정식에 자주 듣죠. 전류방정식이냐 전압방정식이냐 뭐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방정식 수가 줄어드냐 뭐 어쩌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망방정식 안 쓰고 모손방정식 쓴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쉽지 않았다.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교시는
기본 8문제는 쓸 수 있었을 것 같고요. 2문제가 문제입니다. 2문제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였을 것이다. 자, 2교시에 딱 들어가서 1교시 1번에 원자력 보호 대책 뭐 이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문제죠. 웬만한 서브에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부담 없이 다 썼을 것이다 이 말이죠. 쭉 쓰셨을 거고 문제는 2-2번이에요. 2-2번 문제는 쓰신 분이 거의 없었을 거다. 저도 이제 찾아서 뭐 어떻게 비교해 놓은 거 있어서 쓰긴 써놨습니다. 뭐 케이블을 한 번에 포설한대요. 근데 이것도 의문인 게 어떻게 한 번에 포설하는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케이블 제조사에서 몇 킬로짜리 케이블을 이어 붙여가지고 갖고 오는 건지 보통 우리가 500에서 700m 한 드럼이거든요. 한 드럼통 갖다가 쭉 집어넣고 뭐합니까? 접속섬에서 뭐예요? 우리 그 CCPU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방식층 절연 장치 뭐 해가지고 뭐예요? 거기 접속함이잖아요. 접속을 해야죠. 접속을 하고 접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접속을 안 한대요. 지금 한 방에 국내 최장 구간 몇 킬로 한다 그랬어요? 5.2km를 한 번에 포설해요. 케이블 상호 간에 연결하는 접속 개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한대요. 이 방식으로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 그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계화 포설 설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그 특허받은 그거 좀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비슷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 롤러를 통해서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레일 깔아가지고 레일에 톱니바퀴가 쭉 이동하면서 이제 케이블에 장력을 주지 않고 해가지고 밀어줘서 이제 간다 뭐 이런 내용인데 걔도 연결을 해요. 근데 여긴 이게 신공법인데 나와 있질 않아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이거는 한 번에 포설한다는 게 장점이라는데 어떻게 연결 안 하고 한 번에 포설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장경관 포설에 적합하고 포설 시 효율이 좋고요. 슬링 벨트라는 건 이제 뭐 한마디로 벨트죠, 뭐 벨트. 벨트에 케이블 쭉 걸어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와이어에 이제 모터 달려가지고 모터로 쭉 당기는 거죠. 그리고 평차 있어요. 평차하고 레일을 설치하고 평차에 케이블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와이어로 쭉 당기는 거죠.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포설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쭉 조합해서 답안지를 어찌어찌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떻게 포설하는 건지. 이게 대충 감이 오는데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 여기 답을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쓸 수 있었겠어요? 2-2는 뭐 거의 포기한다고 봐야죠, 이건. 캐터필러와 롤러를 활용한 방식도 잘 모르는데 그 한 단계 더 나아가 와이어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포설하는 방식에 대해서 쓰라? 쉽지 않죠. 2-3번 문제는 뭐 다 하셨겠죠, 이건.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전압 제어에 대한 전압 특성 중심으로 설명하래요. 그러면 부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하가 늘어나면 전압이 떨어지죠. 무효전력이나 그 첫 번째가 계통 측면에서의 전압 특성이고요. 두 번째가 부하 측면에서의 뭡니까? 전압 특성이에요. 그래서 부하 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하의 자기 제어 특성. 전압이 내려가면 무효전력, 유효전력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감소하는 특성을 갖죠. 그러니까 PF 특성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본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무효전력 발생원의 종류는 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지상 무효전력 발생 설비죠. 예전에 이제 118회 그때 이제 무효전력에 대한 발생과 소비에 대한 걸 얘기를 했습니다. 콘덴서는 대표적인 진상무효전력 공급설비가 아니고요. 지상무효전력 공급설비입니다. 진상무효전력 소비설비죠. 모든 조상설비는 다 소비설비지 공급설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상과 지상이라는 의미도 다 부하단으로 흘러갈 때 나는 얘기지 그래서 진지상입니다. 단순하게 진지상은 그냥 전압보다 위상이 앞서냐 뒤지냐 전력 위상이 이걸 따지는 거고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대로 쭉쭉 설명해 주시면 얘는 뭐 무리 없이 썼을 것이다 이 말이죠. 2-4가 어려워요. 집단 에너지 사업과 구역 전기 사업을 갖고 설명하라. 근데 측면을 하나 둘 셋 네 가지 측면을 줬어요. 법적 측면, 열공급 측면, 전기 공급 측면, 전기 판촉 측면. 법적인 측면은 어떻게 찾아서 어찌어찌 썼습니다. 근데 열공급 측면, 전기 공급 측면, 뭐 전기 판촉 측면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뭐 비교해 놓은 게 있어서 좀 쓰긴 썼는데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에너지 사업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병합 발전 포함해서 뭐 한전에서 공급하는 그런 걸 제외한, 그죠? 예, 그런 걸 제외한 열병합, 여기 보이죠? 열 전용 보일러, 자원 회수 시설, 우리가 말하는 뭐 쓰레기 매립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것을 이제 상업 지역이나 산업 단지 내에 일괄 다수의 개별적인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이 먼저 시작을 됐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에너지 사업이 지역 난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더 커요. 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역 전기 사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얘는 일단 구역에 그 사업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에너지 사업자 중에 일부를 줘서 그 구역에 공급할 수 있게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에너지 사업이 큰 범위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구역 전기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렇게 좀 차이를 좀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범용의 범위다? 집단 에너지 사업이 훨씬 크다. 그 범위 안에 뭐가 있다? 구역 전기 사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찾아서 쓰면 됩니다. 이거를 뭐 정확히 기술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이걸 또 정확히 쓰라 그러면 우리가 뭐 법의 전문가, 요번 시험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까 우리 뭐 소규모 뭡니까? 중개사업자도 나왔지만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얘기가 이게 잔뜩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발송배송 기술사가 테크니션적인 걸 해야지 이런 무슨 사업적인 얘기를 잔뜩 써놓으면 문제가 너무 편향적이고 치중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무슨 기술사예요, 기술사. 기술을 하는 사람 물론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경영적인 측면이 한두 문제이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이런 문제 또 나와요. 뒤에 보면 단가가 얼마냐 뭐. 전력거래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리했겠어요, 이번 시험에. 자기들이 하는 게 많이 나왔을 거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들이. 예. 뭐 그 좋은 문제들 굉장히 많은데 송전에서 별로 안 나왔고요. 예. 전부 이상한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공급 신뢰도 향상시키고 옛날에 있던 거 쭉 쓴 겁니다. 뭐 최신 뭐 여러 가지 설비들을 이용한 보호 계정기를 이용한 뭐 공급 신뢰도 이런 거를 쓰셔도 뭐 한두 개 추가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예전 서브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써놨어요. 이게 뭐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6에 보면 이제 계산 문제가 이번 시험에 한 가지 특징은 계산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봐서는 뭐 10년간 안 나왔으면 됐죠. 그리고 발송배송 계산이 나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도 계산 문제는 꾸준히 많이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시대가 다시 도래했어요. 그러면 합격을 빨리 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법은 계산을 풀면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주의할 점이 이 문제에 일반적으로 우리 출력식이죠. 발전기 출력식 P는 X분의 2V 사인 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를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 그리고 E가 뭐예요? 내부 유기 전력, 얘가 단자 전압이 되고요. 얘는 둘과 E의 상차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P는 X분의 2V 사인 델타라는 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R을 무시했을 때예요. R을 무시했을 때 식인데, 출력식인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R을 고려했을 때 출력식을 쓰래요. 그리고 재미있는 각은 베타각이 아니고 무슨 각을 줬다? 알파각을 줬습니다. 이 알파를 잘 보면 이 알파각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게 탄젠트 SS분의 RA 이렇게 줬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자 권선 임피던스 각이다. 우리 벡타도를 그리면요, 단자 전압이고요. 이게 IA란 전기자 전류죠. 둘 사이에 흐르는 각은 파이라고, 이걸 이제 역률각이라고 보면, 세타라고 봅시다. 우리 책에 세타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역률각 세타라고 치면요, IRA라는 전기자 저항에 의한 뭐예요? IA, RA죠. 그러니까 이게 I라고 합시다. 그냥 I. 전기자 전류고요.
얘에 의한 전압가가 생기고요. 이거에 90도 꺾어서 이제 여기 뭐예요? IXX 이거처럼 이렇게 리액턴스 강화가 생기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2다 이거죠. 여기. 내부 기절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델타 상차각이 되는 건데 여기를 요렇게 그면 이게 뭐예요? Z예요. 이게 IZ죠. IZ.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각을 베타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R이 실수고 얘가 허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가 RA, 여기가 X, S. 요게 베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크탄젠트 뭐예요? 우리가 베타는. 베타각은 아크탄젠트 뭐다? RA분의 XX. 이거 이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어진 조건에 알파라는 각을 주고 X분의 뭐야? 탄젠트 X분의 R이라고 했으니까 이 각이 무슨 각이다? 알파각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90도. 얘를 알파로 준 거야, 알파로. 이 각이 무슨 각이냐? 이 각이 어디 각이야? 요 각이 되는 거죠. 요 각이 이제 알파각이 되는 겁니다. 알파각.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막곡지각으로 갔고요. 여기는 여기가 무슨 각입니까? 세타각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세타각이 되는 거죠. 그럼 삼각형이 요런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요런 삼각형. 그랬을 때 요 삼각형은 이 전체 각이죠. 알파 플러스 세타의 요건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가 이거의 뭐야? 이거의 뭡니까? 이 사인 델타에 뭐 하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죠, 요게 같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 각도의 무슨 각? 여기가 사인 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 더하기 요거의 사인은, 그러니까 관계식을 세우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출력식은 당연히 P는 뭡니까?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뭐 이건 불변입니다, 이건. 전력식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거기 끼인 각을 역률각을 곱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출력식이 된다. 이건 뭐 VI 코사인 세타의 와트가 된다라는 건 뭐 전력식의 불변이죠. 그럼 여기서 I 코사인 세타를 치환하는 겁니다. 상차각식으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A고 B가 어디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제로고. 그럼 AB라는 선분 길이는 요 길이는 뭐다? 요거로 하면 뭡니까? 이거로 하면 요거 코사인이죠. 그래서 I ZS의 뭐예요? I ZS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얘는 또 뭐하고 같아? 이거죠. 이거. 얘가 E 사인 델타하고 같은 거죠. 이게 E 사인 델타하고 같은 거죠.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뭐예요? 이 길이. 요 길이를 따지면 요 길이는 요까지가 V니까 V 플러스 이 길이는 OB라고 씁시다. OB는 뭐예요? OB는 V 플러스 요거는 사인이죠. IZS의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뭐하고 같다? 이제 이거의 코사인이죠. 이거. 코사인. 그래서 이 코사인 델타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코사인은 코코사사, 사인은 이제 각의 합, 각의 차. 요걸 하는 거죠. 우리 공식, 가법 공식이라는 거. 그걸 적용해서 계산하면 I 코사인 세타를 상차각과 뭐야? 알파각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출력식 P를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알파를 준 거예요, 알파. 이 알파각을 줬다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식 P를 뭐 해낼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 예.
한 번쯤 풀어보신 분들은 부담 없이 풀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처음 푸는 사람들은 다 어려웠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푸는 사람 못 풀어요 이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또 처음 풀어보면 안 풀리죠. 건들지 말아야죠. 내가 뭔가 비벼서 써야 돼. 세 개는 알겠는데 하나를 써야 된다. 그럼 절대 비빌 때죠. 그럴 때 계산 문제로 비비면 안 됩니다. 왜? 풀이하고 답이 틀릴 거니까. 그러니까 논술로 비비는 게 비빌 땐 유리해요. 예, 계산 문제는 맞거나 틀리거나 하기 때문에 틀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3교시 한번 보시죠. 3교시 3-1번은 자기여자 현상을 설명하고 그 뒷장에 딱 보면 뭐예요? 예, 그러면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KS는 Q분의 Q 다시 V 다시 분의 V의 제곱 1 플러스 델타라는 그 KS식 있죠. 그 식으로부터 자기여자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럼 Q가 Q 다시보다 크면 돼요. 자기여자 현상의 정의를 정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의 정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말이 있어요. 용량이 작은, 만일 용량이 작은 발전기로 시충전한다. 이 물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용량이 작은 놈으로 시충전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자기여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용량이 선로 충전 용량이 커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발전기로 시충전하면 자기여자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용량이 큰 발전기로 시충전하면 자기여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발전기로 시충전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자기여자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문제죠.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루트 3의 2IC에 2회선의 충전 용량이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 2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예, 루트 3 VI에 곱하기 2. 왜? 2가, 그럼 곱하기 2는 왜 들어갔습니까? 2회선이기 때문이에요. 회선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용량도 2배가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주의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푸실 수 있고. 3-2번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118회 시험 문제 전력 품질의 정의와 전력 품질의 정도를 낙하되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25점. 그런데 이번에는 평가 지표 및 뭐도 쓰라고? 대책도 쓰래요. 근데 평가 지표가 엄청 많아요. 뭐 IEEE인지 뭔지. 거기 나왔죠. IEEE 1159에서 전력 품질을 표준화했어요. 그래서 과도 특성, 단주기 변동, 잔주기 변동, 파형 왜곡 네 가지 주요 특성과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을 구분되고 있다. 해가지고 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잖아요, 무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0.1PU 이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0.1PU 이하다? 순시 정전. 0.1에서 0.9 그게 세그죠, 세그. 네, 순시 전압 강화. 0.9에서 1.1까지 전압 변동. 1.1에서 우리 책에 1.1에서 1.2까지 돼 있습니다. 1.1에서 1.2까지가 스웰. 그래서 순시 전압 상승이라고 돼 있죠. 예, 해서 쭉 나와 있고요. 파형 왜곡에서 이제 고조파, 노이즈, 노칭, 예, DC 옵셋 해갖고 크기, 차수는 얼마, 주파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그다음 전압 불평형, 전압 변동, 주파수 변동 쭉 나와 있죠. 간헐적이냐 어쩌냐 해가지고 쭉 이제 구분해서 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IEEE 1159의 정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력 품질. 전력 품질의 의미가. 그래서 전력 품질의 정의와 그죠? 정의와 평가 지표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저번 시험에 바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문제풀이를 잘 들으셨으면 근데 또 공부 안 하면 이게 또 나오겠어? 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쓰죠. 근데 한번 보고 전기 품질은 전력 품질이 중요하니까 또 나오겠지. 공부해놔야지 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야? 부담 없이 또 썼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전기 품질 대책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전 기술서 이런 데 보면요. 전기 품질 대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UPS고요. 그다음 서지부옥이나 서지흡수기나 바리스터, 피렉이 다 비슷한 겁니다. 서지를 제거한다. 거기에 이제 DVR이라는 동적 전압 강화 보생기. 지금 보면 직렬 보상이죠, 직렬 보상. 그리고 능동 필터는 액티브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주파 제거하는. 그리고 전기 품질 보상기라는 것은 아까 DVR은 직렬만 했잖아요.
직렬 보상인 거에 비해서 전기 품질 보상기는 앞쪽엔 지금 병렬 보상이고요. 뒤쪽은 직렬 보상이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 보상을 겸용해요. 그래서 전압도 보상해 주면서 그리고 전류도 보상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두 바닥반 안에 쓸 수 있나요? 네. 간단하게 써야죠. 이게 뭐라는 거. 자, 그리고 3-3 저희 발전공학 3-3번 문제는 발전공학 뒤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에너지 저장 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ESS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표가 똑같은 표가 그려져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순서 똑같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W는 이제 인테그랄 FDX 해가지고 W는 mgh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열 에너지는 이제 엔탈피에 대한 내용. 그래서 W는 m의 인터그랄 T1, T2의 엔탈피 해가지고 열 에너지는 이렇게 식이 되고 전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2분의 1 LI 제곱 이런 거죠. 화학 에너지는 화학 전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해서 에너지 저장 원리가 기본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험 문제 낸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몇 번씩 보신 분들은 이건 충분히 기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력 거래 및 운용에 있어서 다음 용어를 설명하라. 발전 원가, 발전 단가, 정산 단가, 구입 단가, 판매 단가, 균등화 발전 단가. 한전에 가면 한전 사이트에 발전 원가, 발전 단가, 정산 단가, 구입 단가, 판매 단가, 균등화 발전 단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네, 한전 사이트에서 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령인지 어딘지 어디에 보면 법령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한전 사이트 본 게 아니고 한전 사이트에 본 거는 그 뒤에 나오는 4번 문제인가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고. 하여튼 요건 용어예요, 용어. 전력 거래 및 운영에 있어서의 다음 용어를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력 거래에서 쓰는 용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요거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판매자, 중개자, 구입자니까 계속 그 얘기예요. 아까 시장 얘기도 나오고 좀 있으면 ESS 시장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 관계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요번에 한 4, 5, 6문제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발전 사업자, 전력 거래소, 판매 사업자, 전기 소비자 이렇게 따져가지고요. 판매 단가, 정산 단가, 구입 단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발전 원가. 발전 원가하고 발전 단가하고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게 용어의 정의고요. 아마 요거 보고 냈을 거예요. 요거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1, 2, 3, 4, 5, 6 해가지고 요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웠다. 3-4번도 이제 푼 사람 별로 없겠죠. 제가 봐서 어찌어찌 조금씩은 쓸 수 있어도 그 이상은 쓰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3-5번에 보면 배전선로의 손실 경험 대책 배송환 씨 책도 있고요. 저희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요. 이건 다 이제 손실과 전압과의 관계 이런 게 나와 있고 손실과 역률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손실과 단면적과의 관계 이게 쭉 돼 있으니까 다 그런 쪽으로 뭐예요? 손실과의 관계를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 배전 반응식 형식 3상 4선식이나 담산 3선식이 3상 4선식이죠. 33.3%로 손실이 최소화 되는 방식이에요. 이런 얘기들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그래서 무리 없이 썼을 겁니다. 3-5번은. 그래서 3-6번 문제는 신소재 전선으로 그러니까 H 스타샤죠. H 스타샤를 대체할 신전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5, 6가지 있습니다. 신전선이. 근데 그 중에 선정된 건 3개예요. 그게 ACCC라는 놈하고 HVCRC라는 거. 탄소, 복합 소재 심 알루미늄선, 복합 소재 강화, 고압 케이블, 그리고 뒤에 나오는 ACMR이라는 고망간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겁니다. 이 3선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LS라든지 어디에서 나오는 선이 ACCC 얘입니다. HVCRC도 그러니까 ACCC나 HVCRC는 동일 전선인데 전선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름만 제조사에 따라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CTC사에서 개발했느냐 아니면 머큐리사에서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동일 전선인데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허용 전류라든지 2도는 ACSR 대비했을 때 201%, 187% 이렇게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전선 구조 똑같이 생겼잖아요, 얼추. HVCRC나 ACCC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ACMR이라는 이 전선은 우리나라에 이제 메탈링크라는 회사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대요. 그래서 아마 쓰이게 된다. 근데 아직 ACMR이 설치 실적이 없어요. 운영 실적. 즉 뒤에 나와 있는 앞에 있었던 뭐예요? 이 ACCC 선이라든지 HVCRC 이런 선들은 뭐가 있어요? 실적이 있는 반면 이 ACMR은 아직 그러니까 개발 단계 개발해서 이제 막 개발된 거예요. 이제 실전 배치가 되겠죠. 아직 그거는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쓴다는 건 뭐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왜 시험에 냈죠?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해 안 가는 문제들이 많아요. 뭐 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기술사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험 문제 뭐 이게 종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옛날 거 안 할 수도 있고 옛날 거 또 나왔어요. 4-1은 옛날 거잖아 이거. 공사용 개폐 공법, 바이캐스 케이블 공법, 이동용 변압기자 공법, 그죠? 옛날 거잖아요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옛날 것도 내고 아예 손도 못 대는 거 내고. 하여튼 그래서 갈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갈수록 이게 뭐 극과 극입니다. 뭐 손을 아예 뭐 들어보지도 못한 거 막 이런 게 내니까 편중돼 있고 너무. 기본 지식을 요하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뭐 기초 지식을 네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여튼 뭐 짜증납니다 사실 시험 문제가. 뭐 몇 해 전부터 그래요. 한 3-4회 전부터. 자, 캐비테이션 현상. 그런데 무슨 비등 현상이고 상편형 선도라고 또 나옵니다. 티피컬 페이저 다이어그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일부 소방이나 이제 소방기술사나 이런 걸 하면요. 이 상편형 선도라는 걸 배워요. 그렇게 유체역학에서 이제 뭐 배운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PV 곡선을 배웠지만 캐비테이션에서 PV 곡선 나오죠. 그런데 상편 선도도 PV 선도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중점에서 나뉘어요. 고체, 액체, 기체. 그냥 이렇게 그려갖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3점점. 여기 고, 액, 기. 그러면 캐비테이션은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등 현상은 온도를 가하는 거예요. 얘는 압력, 얘는 온도. 온도를 가하면 일로 가겠죠. 그래서 기체가 되는 거고 얘는 뭐다? 압력이 낮아져서 기체가 되는 캐비테이션. 공통점? 전부 비등해서 뭐예요? 기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점? 압력이 낮아지느냐 온도가 올라가느냐 이 차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간단락 문제야 뭐 웬만하면 다 푸셨겠죠. 대칭자표법 개념대로 그렇게 풀지 않으면 저 같으면 점수 안 줄 텐데 기본서의 그 대칭자표법의 의의와 실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칭분으로 분해한다. 그 다음에 평행 계산하는 거죠. 평행 계산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뭐 한다? 다시 대칭분 성분 I0, I1, I2, V0, V1, V2 6개 성분만 구하면 중첩하는 거죠. 중첩해서 IA, VA, IA, IB, IC, VA, VB, VC 6개의 불평형 성분을 구한다. 이거예요. 이게 대칭자표의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풀어놓은 게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대칭분으로 분해해서 평행 계산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발전기 기본식 중간에 활용하는 거고요. ESS의 정의와 발전, 이게 이제 한전 사이트 보면 나와 있어요. 발전 측면에서의 활용률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측면, 송배전 측면, 수용화 측면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보고 낸 다음에 ESS 시장을 BTM하고 FTM으로 구분해서 비교하라는 건 다른 쪽에서 보고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TM은 뭐냐면요. Behind the Meter라 그래서 이제 이건 소비자 측면에서의 거래예요. 이게 소비자 측면에서의 거래고 소비자 간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FTM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 공급자 측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켓이죠. FTM이 프론트 더 미터고 마켓이란다. 미터요. BTM이 비하인드 더 미터인데 소비자 측 시장이냐 공급자 측 시장이냐 이거예요. 그럼 현재는 공급자 측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뭐예요? 전기자동차라든지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업자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터리도 써야 되고 막 하니까 전기자동차도 뭐 많아지고 하면 뭐 ESS 설비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면서 뭐예요?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많아지면 이제 어떤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 BTM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BTM 시장이 주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소규모를 갖다가 취합해야 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던 누구? 중개사업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개사업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야? 또 취합해서 판매하고, 또 전기가 부족하면 이 사람들이 통해서 또 뭐 한다? 주고. 뭐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번 시험이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제 ES 시장을 BTM과 이제 FTM으로 구분해서 이제 비교해서 설명한 거예요. 미래에는 그래서 BTM 시장이 더 커질 거다 이 말입니다. 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용어 정의는 뭐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전압 변동률을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가 되는 걸 이제 단거리 식이죠. 그리고 2차 측에 뭐예요? 등가외로도 보면 2차 측에 뭐다? VT 제로가 뭐야? E2죠. VT 제로가 이제 2차 측 무부하 전압이죠. 그리고 VTN이 뭐예요? 전격 전압이고. 그럼 그 둘 사이에 I2N이라는 전류가 흐르면 R2와 X2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벡타도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고요. 전압 변동률 정의식으로부터 뭐예요? V2N분의 V20 마이너스 VTN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전압 강화가 돼요, 이게. 단거리 전압 강화 되죠. 전압 강화가 돼서 V2N의 I2N의 RA 곱하기 100이 퍼센트 저항 강화가 되고요. V2N의 I2N의 X2가 뭐예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인 건 진상일 때고, 진상이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죠. 유도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풀어봤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죠. 이렇게 유도하면 됩니다. 기계 측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써줬어요. 전력용 변압기의 퍼센트 전압 변동률이 0률 1일 때와 0.8일 때 어느 정도 전압 변동률을 갖는지, 뭐 그래서 154, 345 이런 부분에서 용량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을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찾았죠. 가공 HVDC 철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니까 2회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창, 우리나라의 고창에 실증 선로를 해가지고 가공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가공도 안 하는데 왜 합니까? 중국 시장 겨냥해서 중국의 HVDC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적이 없으면 거기 입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가공 쪽에 HVDC를 많이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있다. HVDC로 하면 뭐 우리가 절연을 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루트 2분의 1만큼 낮아지는 거죠, 절연이. 그래서 철탑이 더 소형화돼요. 교류에 비해서 철탑도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선도 더 얇아져도 되죠. 전력선이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경제적이에요. 단 이제 단점 뭐야? HVDC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환 설비가 고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죠. 근데 철탑이 작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0마일 이상에서는 뭐예요? HVDC가 뭐가 있다? 480km 이상에서는 HVDC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철탑도 비교를 해놨고요.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에 쓰는 500km부터 HVDC는 다 중성선 타입이에요. 도체기로 방식이라는 얘기는 쌍극 중성선 도체기로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중성선이 깔려 있고 도체를 기로하는 그 방식을 한 거고요. 현재 건설 중인 거는 고덕이에요. 고덕과 북당진. 북당진에서 고덕 500kV 35km인가 뭐 이게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내륙 HVDC죠. 그거를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DC 500kV급이고요, 얘가. 전력구 부대 설비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전력구에는 일반적으로 케이블 지지대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지중이니까 지주대 있어야겠죠. 그럼 팬도 있어야 되고, 물 차면 빼는 배수 시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력구 감시 시스템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CCTV, 뭐 이렇게 통신 설비 다 있어야겠죠. 그냥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해서 쭉 써준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일단 이번 시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리뷰를. 그리고
문제풀이 했을 때 한 게 아니고, 그때 한 파일이 좀 손상이 돼서 재촬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시험의 총평을 보자면 이번 시험도 결코 쉽지는 않았다.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어려운 편이었고, 뭐 쉬운 문제도 있는 반면 극과 극이었다. 중간이 없어요.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거나, 그렇게 나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제발 좀 듣보잡 문제들이 좀 많이 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맞힐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도 어디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수험생들이 어떻게 뭘 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줄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험도 쉽지 않았다. 뭐 합격자 몇 명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합격자는 10몇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외였습니다. 5명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험을 보신 분들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기다려 보고, 그때까지는 다시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죠. 시험 끝났구나, 또 한 달 쉬어야지, 이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